평창올림픽 개회식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개회식은 행동하는 평화를 주제로 2시간 정도 진행되며 남북 선수단은 92개 참가국 중 마지막으로 공동 입장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오후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북측 대표단은 공항에서 KTX를 타고 평창으로 이동했고 조금 전 올림픽 개회식장에 입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북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방식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 리셉션에 사실상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뒤늦게 리셉션장에 나타났다 자리에 앉지 않고 퇴장했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기로 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지 않으려 했던 걸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받는 조카 김동혁 씨 명의 부동산과 처남댁 권영미 씨 명의 토지 등을 이 전 대통령 측근이 직접 관리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정모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직접 수금해 관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이번에는 올림픽 플라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또 다른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등 각국 정상급 참석자들의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지은 기자, 지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지금 보이고 있는 이제 뒤쪽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서 개회식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고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조금 전 참석을 한 상태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집중됐던 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 김정은 부부장 아닙니까? 입장할 당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표정은 입국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밝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현재 기온이 체감 온도가 그 영하 10도 아래로 상당히 떨어져서 상당히 추운데 이제 대표단은 보온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잠시 뒤에 8시 20분부터 선수단 입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대표단은 남북 선수단의 이 공동 입장까지 볼 것으로 보입니다. 식순이 이 가장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이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 고위급 대표단 중에서는 다른 대표들은 말고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만 참석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상급 인사들만 참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영남 상임위원장만 참석을 했고요. 이 문 대통령과 이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김 상임위원장이 간단히 이제 악수와 문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바로 리셉션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문 대통령이 사진을 찍는 곳으로 안내를 해서 사진 촬영도 함께 했습니다. 예, 다른 정상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아베 일본 총리나 펜스 미국 부통령도 지금 개회식을 함께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네, 아베 총리와 펜스 부통령도 현재 개회식에 참석을 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펜스 부통령의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 리셉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 이제 북한 대표단 개회식 이후에 서울로 이제 향할 걸로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개회식이 밤 10시 이후에 끝납니다. 이때 끝나고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숙소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1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 한 관계자는 내일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 새벽에 아침에 가는 것보다 오늘 밤에라도 가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좀 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과 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오찬은 이 청와대에서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지은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환영 리셉션에 펜스 부통령이 나오지 않은 이유 등에 관련해서는 잠시 후 또 출연 기자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당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환영 리셉션장에서 만나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따로 회동을 하다가 뒤늦게 만찬장으로 들어왔고요. 특히 펜스 부통령은 만찬장에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렸습니다.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펜스 부통령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이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창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장에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헤드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헤드테이블 일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당초 문 대통령 옆자리에 앉을 예정이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맞은편 자리에 앉기로 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의 환영사가 끝난 이후에 함께 나타났습니다. 직전까지 별도의 회동을 가졌던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리셉션장에 잠시 들어와 악수만 하고는 5분 만에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한자리에 앉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초 펜스 부통령은 방한하기 전 북한 대표단과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짜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불만은 차치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이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청와대는 펜스 부통령은 미국 선수단과 저녁 약속이 있어 불참이 사전 고지된 상태였다며 문 대통령이 친구들은 보고 가시라고 해서 잠시 들렀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펜스 부통령이 리셉션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고 해석이 될 텐데 그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정확히 말하면 뒤늦게 입장을 했다가 예. 5분 만에 퇴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리셉션을 시작하기 전에 한미일 3국이 별도의 포토 세션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펜스하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 늦게 오는 바람에 문 대통령은 행사가 늦어지면 안 되니까 먼저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환영사를 시작했고요. 예. 마침 그때 그 펜스와 아베가 도착을 했는데 이 행사장에 들어오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환영사를 마친 다음에 그 공간으로 넘어가서 예. 3국이 사진을 찍고 같이 입장을 했는데 펜스가 5분 만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만 찍고 참석은 하지 않은 거군요. 그런 셈입니다. 예, 원래 이제 펜스 부통령 자리가 만찬장에서 자리가 이제 리셉션장에서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자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헤드 테이블에서 문 대통령 옆자리에 펜스 미국 부통령 내외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앉지 않고 바로 나갔다는 건데 문제는 이 펜스 헤드 테이블에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같이 앉는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펜스 같은 경우에는 나가기 전에 이 헤드 테이블에 앉는 다른 어떤 정상들이나 IOC 위원장들과는 악수를 했지만 예. 김영남 위원장과는 악수하지 않고 나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상당히 외교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어떤 펜스의 돌발 행동이라고 해석되는 이 행동 때문에 청와대도 좀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고요. 예. 일단 펜스가 북측과는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렇게 내비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펜스는 지속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뜻을 보여왔고 예. 자, 우리 측에도 북한 측과는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 테이블을 잠깐 보시면요. 자, 문재인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펜스 내외가 있었고 예. 대각선으로 보면 김영남 북한 상임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예. 비교적 청와대에서는 멀리 대각선으로 좀 먼 자리에 북한과 미국을 배치를 해놓은 셈입니다. 어찌 보면은 같은 테이블에 있는 것조차 만약에 꺼렸다면 사전에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걸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어쨌든 저렇게 테이블 배치를 저렇게 한 것만으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테이블에서 좀 떨어져 앉았다 할지라도 같은 테이블이면 악수라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을 경우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경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일단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예. 원래 펜스는 이 리셉션에 참석하는 게 아니었다. 사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게 아니었고 테이블에 좌석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다만 한미일 포토세션에만 참석하고 나가려고 했던 거를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 친구들이 왔으니까 좀 보고 가시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잠깐 잡아 끌어서 5분 정도 있다 나갔다라고 청와대가 해명을 하고 있었는데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에는 미국 펜스 부통령 내외에 명찰이 있었다고 이 자리에 들어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좌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오늘 하루 종일 펜스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펜스가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청와대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가 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배려를 하는 저런 설명을 내놓은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펜스의 돌발 행동은 외교 의전을 무시한 어떤 무례에 가까운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리셉션 행사라는 거는 올림픽을 주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호스트로서 주최하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인데 이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거면 굳이 직전에 한국에 올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예. 비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북한과 미국이 접촉하는 걸 극도로 꺼려했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외교 결례를 보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미리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어떤 외교적인 결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간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으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향후 어떤 뭐 외교적인 정치적인 후폭풍 불가피하겠군요. 일단 펜스는 우리나라에 오기 전부터 계속 북미 접촉을 하지 않겠다. 북한의 미소 외교에 시선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강경 발언들을 해왔는데 예. 자, 청와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오면 좀 입장이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막상 판이 벌어졌는데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보면 미국만 좀 손해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기대를 보여왔는데 결과는 그 정반대로 나왔던 겁니다. 어쨌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펜스가 불만을 표출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자, 당분간 북미 접촉은 물론 어떤 남북 관계 개선에도 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이 부분까지만 짚어보죠. 일단 아베 일본 총리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다고 하죠. 펜스 부통령은 만나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뒤늦게 같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베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게 김영남 위원장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고 또 상당히 한 5분 정도 상당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자, 아시는 것처럼 아베 역시 펜스처럼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왔고 예. 올림픽 개막식 참석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막상 와서는 좀 김영남과 상당히 오랫동안 대화를 했고요. 예. 자, 또 하나 사진 한 장을 좀 준비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오늘 리셉션 행사에 나온 디저트입니다. 보신 예. 것처럼 저런 한반도 모양의 그 휴전선을 상징하는 저런 그 철조망 모양의 어떤 걸로 만든 건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저런 디저트를 초콜릿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었죠. 예. 초콜릿처럼 보이는데 저런 디저트를 내놓으면서 자, 이번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다라는 점을 디저트로 좀 상징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북측 고위급 대표단. 평창으로 이동하기 전에 VIP 접견실에서 20여 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대표 단장인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또 단원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서로 자리를 양보하면서 서로를 깍듯이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세인 김여정의 존재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접견실에 들어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의자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손짓을 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맞은편 자리인 상석에 먼저 앉으라고 권한 겁니다. 그러자 김여정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김 위원장에게 먼저 앉으시라며 사양합니다. 결국 상석에 단장인 김 위원장이 앉았고 그 앞에 조 장관이 착석했습니다. 나이로만 봐도 구순인 김 위원장이 손녀뻘인 김여정에게 자리를 양보한 건데 김여정이 이번 대표단의 실세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양측은 날씨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바깥 기온을 물은 건데 조 장관이 실내 온도로 답했다가 추위가 많이 풀렸다고 대화를 이어나간 겁니다. 주식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날씨도 우리 맞춰서 이렇게 따뜻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일일이 집어서 그런데 알려져 있는 나라이고 이것도 민정의 금기에서나 알아서 김여정은 시종일관 밝은 미소를 띠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개석상에선 말없이 듣기만 했지만 우리 측 대표단에 감사하다는 인사도 전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현재까지 오늘 저녁 평창올림픽 개회식과 또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하는 일정만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일정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는데 다만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와 또 북측 예술단 공연은 관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여정 등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전용기는 예정보다 20분 정도 늦은 오후 1시 5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여정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눈 뒤 곧바로 KTX 특별 열차를 타고 진부역으로 향했습니다. 김여정은 이후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동선을 달리했고 언론에 다시 노출된 건 올림픽 개회식 때입니다. 이 때문에 동선이 드러나지 않았던 2시간 반 동안 평창 모처에서 북측 선수단 등을 격려했거나 다른 일정을 소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회식이 끝나면 김여정은 서울 지역 호텔로 이동해 1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낮엔 청와대를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을 한 뒤 오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예선 첫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강릉 관동하키센터를 방문하는 게 유력합니다. 김여정은 방남 마지막 날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예술단의 2차 공연을 관람한 뒤 인천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1987년생, 올해 31살로 알려진 김여정은 오빠 김정은과 함께 어린 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이 많이 든 사이라 김정은이 각별히 총애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 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라는 핵심 권력 자리에 오르면서 북한 내에서 사실상 2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김정일과 셋째 부인 고용희 사이에서 태어난 김여정이 대중 앞에 처음 등장한 건 2011년 12월 아버지 장례식 때였습니다. 김정은의 바로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김여정은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습니다. 당 서기실에서 비서 업무를 주로 맡다가 최근에는 당 중앙위 제1부부장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뽑혔습니다. 고모인 김경희가 60대에 진출한 정치국에 김여정은 30대의 나이로 진입했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 전체 인원이 30명 안팎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 인사입니다. 오빠 김정은에게 자유롭게 조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2인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친동생인데다 어린 시절 오빠 김정은과 함께 스위스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각별한 사이가 됐습니다. 수령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와 혈육 관계에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명목상 권력 직위와 관계없이 실권을 행사하는 힘 있는 사람인 것. 특히 당내 공식 서열 2위인데다 나이도 아버지뻘인 최용의 당 부위원장에게도 반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정은 이외의 실세는 김여정뿐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평양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 때는 김정은 뒤로 뛰어다니고 박수를 치면서 환하게 웃는 등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이 같은 권력 기반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청와대 출입기자와 함께 내일 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 오찬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일단 CNN이 김여정이 이제 내일 오찬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사가 나오면서 CNN은 이제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CNN에서는 복수의 어떤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여정이 내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안에 평양으로 초대를 할 수 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되는 거죠. 근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간 얘기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내일 만나서 북한이 뭘 가져오는지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우리의 입장을 먼저 꺼내는 게 아니라 북한의 카드를 보고 판단한다는 게 지금까지 청와대 입장입니다. 그렇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여동생을 내려보냈고요. 또 게다가 이제 청와대에서 그걸 수락을 하면서
오찬까지 같이 한다는 것, 어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그런 제안이 나올 경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걸로 예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을 전제로 한 대답일 수밖에 없는데 예. 자, 만약에 김여정이 제안을 한다. 그럼 문 대통령도 받을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도 다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어떤 만남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어쩌면은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화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있을 수도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런 이야기가. 하지만 이제 앞서도 봤듯이 펜스 부통령이 미국 부통령이 북미 접촉에 대해서 이제 무리할 정도로 노골적인 불만 표시를 한 셈 아닙니까? 그래서 평양 초청에 우리 정부가 응한다고 해도 미국이 역시 이제 노골적으로 반대의 뜻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펜스의 어떤 행동이나 저런 뜻은 트럼프의 뜻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내일 면담을 앞둔 우리 측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을 병행해서 동시에 해나가겠다는 입장인데 자, 한미가 만약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우리만 먼저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자, 우리는 평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겠다는 입장인데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장면이 오늘 어떤 펜스의 불참으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자, 우리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트럼프를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을 받을 경우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좀 관건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내일 정상회담 제안이라는 것이 김정은의 어떤 친서 형태로 정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뭐 김여정이 남북 간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언젠가는 만나길 기대한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이런 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내일 이제 청와대에서 이루어질 만남을 본 뒤에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지켜본 뒤에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예,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의 펜스 부통령도 평창올림픽의 또 다른 뉴스메이커죠. 오늘 펜스가 보여준 메시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자국민을 고문하고 굶주리게 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오늘 첫 일정으로 천안함이 있는 평택 2함대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North Korea, it is a regime that imprisons, tortures and impoverishes its citizens.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탈북자와 긴 시간 포옹하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북측을 만나기 전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 메시지로 보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는 날까지 최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에 아베 총리와 회담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인식차는 여전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평창에서 오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역사를 직시하자면서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간 수차례 분명히 밝혔듯이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또 총리님과 함께 지혜와 힘을 합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아베 총리는 일단 협력에만 방점을 찍었습니다. 日韓の未来志向の新たな日韓関係構築に向けて率直な意見交換を行いたいと思います。 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양국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맺은 이 합의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안부 문제는 정부 간의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소 외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를 살려나갈 수 있게 일본도 적극적으로 대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리셉션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검찰 소환이 예상되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자리로 찾아가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복형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는 동행하지 않은 채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외국 정상이 아닌 만큼 일반인 출입구를 이용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헤드 테이블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자리 배치를 놓고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 진행 중에는 양옆에 앉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등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직접 이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찾아가 인사를 나눴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만난 건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조문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고, 문 대통령은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북한 예술단의 어제 공연에선 우리 대중가요가 북한 가요보다 더 많이 공연됐습니다. 일부 선곡에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대체로 정치색은 배제됐다는 분석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북한 가요 반갑습니다로 공연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자현악 4중주의 경쾌한 연주 뒤엔 빠른 템포의 댄스곡이 관객들의 흥을 돋궜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곡은 교향곡과 오페라 등 장르를 넘나들었습니다. 제2얘기를 시작으로 한국 가요가 연달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예술단 공연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춤 위주의 공연이나 민요, 전통가요를 중심으로 구성했던 그동안의 공연과도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대중가요를 11곡이나 포함했습니다. 이 중 심수봉 씨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는 김정은 위원장의 숨진 생모 고용이가 좋아했고, 혜은이 씨 노래는 김정일이 즐겨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람객들은 정치색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음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적인 심사를 건드리고 그거는 없은 것 같아요. 그러나 체제를 찬양하는 성격의 일부 곡은 공연에서 빠지거나 가사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다시 만납시다를 끝으로 공연은 마무리됐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뭉클한 그런 곡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역시 우리는 한민족이구나. 예술단은 오늘 하루 더 묵호항 만경봉호에서 머문 뒤 일요일 서울 국립극장 공연을 위해 내일 출발할 예정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가운데 검찰 수사망은 여전히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바싹 다가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도해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의 부인과 조카 김동혁 씨가 각각 보유한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에서 나온 수입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파악하면 실제 주인을 밝혀낼 수가 있겠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정모 씨가 이 부동산 수익금을 관리해온 것을 확인하고 최근 정 씨를 불러 조사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은 닷새 140억 원 투자금을 회수한 그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의혹도 수사 중이죠. 그런데 당시 이 소송의 법률 회사를 김백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선임했다는 문건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5일 구속 기소된 김백준 씨의 공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제 돈처럼 요구했다는 증언이 담긴 걸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외삼촌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차명재산이라고 인정한 부동산 중 한 곳인 경기도 부천시의 부지입니다. 공장 임차인들을 직접 만나보니 매월 임대료를 현금으로 수금해간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 차를 사줬어요. 관리 그 사람이 알려나 여기 임대료 받아오는 사람이 그 아마 관리인 것 같은데. JTBC 취재 결과 매달 돈을 받아간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정모 씨였습니다. 정 씨는 기존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재단 일을 시작한 뒤부터 일을 넘겨받아 맡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정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이 전 대통령 조카 김동혁 씨 명의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료 등 수익을 모두 직접 관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김 씨 명의 부동산 외에도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인 권영미 씨 명의의 재산도 관리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수금한 돈 등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또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받는 다스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오전까지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당시 미국의 유명 로펌을 선임한 사람이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이 소송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온 가운데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던 다스와 업무 관련성 등이 없는 삼성이 왜 소송비를 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BBK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벌인 해외 소송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벌인 투자금 반환 소송 외에도 스위스로 김 씨가 빼돌린 예금, 미국 내 김 씨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이 소송들을 총괄 지휘하는 미국 법률 회사는 에이킨 검프였고 2009년 3월 선임됐습니다. 변호사들이 시간당 최대 1,500달러, 약 150만 원을 받는 유명 로펌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스 소송 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다스 내부 문건엔 해당 로펌을 선임한 사람이 당시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계좌 추적 등을 한 결과 김 씨는 물론이고 다스 측에서도 해당 회사로 지급한 소송비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다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이 돈을 대신 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과 국내 본사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서버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또 조만간 해외에 체류 중인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불러 변호사비 대납 배경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같은 해 이루어진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송비 대납과 사면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당시 사면 과정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9년 8월 대법원에서 편법 증여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4개월 뒤인 12월 31일 이명박 정부는 이 회장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이 회장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사면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내세웠습니다. 사면 이틀 전에 열린 심사위원회에선 이 회장이 IOC 위원 자격을 잃으면 올림픽 유치를 위한 힘이 약해질 수 있다거나 경제 전쟁을 하는데 장수의 발목을 묶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면을 전후해 미국의 다스 소송이 본격화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가 선임됐고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이 이뤄진 뒤 2009년 말 이 회장이 사면됐기 때문입니다. 다스는 2011년 김경준 씨의 스위스 계좌에서 결국 14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모두 이 전 대통령의 현직 때 진행된 일들입니다. 검찰은 당시 사면 과정에서 소송비 대납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면위원이었던 한 법조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면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저희 뉴스룸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을 이용해 전직 대통령들 뒷조사에 사용했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소문에 대한 조사는 5억 원을 들여서 이른바 데이비슨 공작이란 이름 아래 시행이 됐는데 당시 공작을 도운 이현동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청장이 공작 협조에 대한 수고비조로 1억 원을 수수한 걸로 또 파악이 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5억 원대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세무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5억 원 가운데 먼저 4억 원은 실제 정보 수집 용도로 쓰였고 이후 전달된 1억 원은 공작을 도운 이 전 청장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됐습니다. 국정원 대북공작국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현금 1억 원을 청장 집무실에서 직접 건네면서 데이비슨 공작을 계속 잘 부탁한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청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순방 때 발생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현지 인턴 성희롱 사건이 최근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 징계자가 8명이 더 있다고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순방 때 벌어진 경호처 파견자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8명을 추가로 징계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동석했으면서도 가해자를 말리지 않은 4명과 가해자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4명을 함께 징계했다는 걸 공개한 겁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경호처에 파견됐던 해군 부사관 A씨는 정부 방미단의 일정을 돕는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가 소속 부대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청와대는 지난 7일 징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당시 추가 징계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가 징계자가 있었는지 당시에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남궁욱입니다. 송영문 국방부 장관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광주 시민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5.18의 가해자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고 머리를 숙인 건 38년 만에 처음입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과거 국방부가 5.18 관련 자료를 조작하기 위해 만든 5.11 연구위원회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예, 이제 올림픽 개회식이 시작된 지 한 30여 분 정도 지났죠? 네. 평창 올림픽 플라자에 있는 취재기자 다시 연결해서 현지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또 바람이 불고 추워 보이는데요. 뒤로 보이는 메인 스타디움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안쪽 분위기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이희범 조직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막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각국 정상들 또 정상급 인사들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또 근처에 앉아서 개회식을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정확히 어디에 자리했습니까? 네, 헌법상 북한의 국가 원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리고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바로 뒷줄에 자리했는데요. 또 반갑게 악수를 하는 장면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이제 펜스 부통령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만남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환영 리셉션에도 이제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 저희 보도해 드렸는데요. 개회식 현장에서는 두 사람의 분위기 어떻게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지금 개회식에서 같은 공간에서 관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스쳤다거나 또 눈짓을 교환했다거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전해지지 않습니다. 앞서 사전 리셉션에서의 그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도 북한과 미국은 올림픽 기간 중에 서로 접촉할 의향이 없다라고 못 박은 만큼 이 기조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라든가 다른 정상들도 자리했죠.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한정 상무위원도 지금 개회식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과거 북핵 6자 회담국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셈입니다. 네, 오늘 개회식은 추위와의 싸움이 될 거란 우려가 컸습니다. 개회식장에 지붕이 없는데 칼바람이 불기 때문이죠. 오늘도 춥긴 추웠지만 그래도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서 관람객들은 버틸만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모의 개막식이 열렸던 지난 3일 평창 횡계의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였습니다. 버티기 힘들 정도의 추위에 본 개회식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기후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기승을 부리던 추위가 다소 진정됐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면서 유명한 평창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관람객들도 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개회식장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줄 서 있는데요.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두꺼운 옷과 각종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한 모습입니다. 개회식이 시작할 무렵 기온은 영하 3도를 기록했습니다. 초속 5m 안팎의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영하 8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생각보다 견딜만 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동생은 어때요? 코 빨개졌는데?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춥지 않아요? 조금 추워요. 조금 추워요? 볼이 빨개졌네. 줄 서실 때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그래도 뭐 기분이 좋으니까 기꺼이 추워도. 조직위는 핫팩과 무릎 담요 등을 모든 관람객에게 나눠줬습니다. 또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5곳의 의무실을 설치하고 165명의 의료진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개회식장이 있는 강원도 평창군의 횡계리는 인구가 4,0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 가려면 거쳐야 하는 진부역도 작은 시골역입니다. 마을이 생긴 이래 오늘이 손님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서효정 기자가 담았습니다. 열차에서 큰 가방을 든 외국인들이 내립니다. 개막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진부역입니다. 하루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역이지만 오늘 10,000명 넘는 관객이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주민들은 올림픽이 시작된 걸 이제 실감합니다. 한 40년 동안은 계속 했었는데 이런 일은 없었어요. 오늘은 한 7번 타였어요. 개막식까지 4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줄이 모두 개막식장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요. 버스가 10분에 한 대씩 비교적 자주 오는 편이지만 이렇게 도로 상황 때문에 조금만 늦어도 긴 줄이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도착한 작은 마을 횡계리. 평소 볼 수 없던 외국인 손님들이 동네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생선은 없어서 이런 상태로 먹는 게 거의가 없어서 먹고 싶었어요. 주민들은 반갑고도 신기합니다. 이런 산골에 그전에는 우리 처음에 와서 40년이 넘었는데 이제 올림픽을 논다니까 너무 기쁘고 뿌듯해서 그렇죠.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세계인의 가장 큰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17일 동안 올림픽 마을의 변화를 즐깁니다. 평창에서 JTBC 서효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울산시 남구에 있는 유코 아울렛 10층에서 불이 나 2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10층 내부 공사장에서 용접하다 불꽃이 튀어 불이 시작됐고 공사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꺼놓아 2시간 반이 지나서야 불길이 잡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등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200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영화배우 정석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가수 백지영 씨의 남편인 정 씨는 호주 여행 중이던 지난주 현지 술집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어젯밤 붙잡혔고 조사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이 신생아 사망 사고가 난 지 50일 만에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병원 측은 어제 유족들을 만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 책임을 인정했는데 유족들은 병원이 뒤늦게 최소한의 잘못만 인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네.
내전 중인 시리아에선 최근 정부군이 반군 지역을 일주일 가까이 공습해 민간인 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물론 그중엔 어린이도 많습니다. 유엔은 한 달만이라도 휴전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휴전은커녕 미국과 러시아마저 공방전에 가세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정부군 전투기가 지나가자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 마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구호단체가 달려간 현장에선 어린이 사상자가 속출합니다. 잔해 속엔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갇혀 있습니다. 부상자를 운반하는 동안 또 다른 폭격음이 들립니다. 수일째 계속된 정부군의 폭격으로 동구타 등에서 주민 수백 명이 숨졌는데 이 중 어린이 사망자만 최소 53명입니다. 공습에선 화학무기인 염소가스를 사용한 증거도 나왔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고 조종사를 살해하자 보복에 나선 겁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은 시리아 친정부군의 역공습에 1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최악의 폭격이 이어지자 유엔은 한 달간 인도주의적 휴전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와 러시아에 책임을 돌립니다. We have the inherent right to defend ourselves, and we had seen a build-up for over a week. 북부 지역에서 쿠르드족과 터키의 분쟁까지 격화하면서 시리아 사태는 악화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부산에 있는 알로이시오 고등학교를 아시는지요?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같이 살 수 없는 학생들에게 열려있던 학교입니다. 축구 선수 김병지 씨도 여길 다녔죠. 학생 수가 줄어 결국 문을 닫게 됐고 69명이 오늘 마지막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모습이 담긴 영상이 나옵니다. 학생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마음으로 돌봐준 마리아 수녀회 수녀들이 선물을 주고 학생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자 숙연해집니다. 부산 알로이시오 고등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입니다. 기업체에 취직한 졸업생은 말썽만 피웠다며 고개를 떨굽니다. 혼낼 때는 그냥 이해도 안 가고 그랬는데 막상 시간 지나니까 그냥 다 이해가요. 26년 동안 근무하다 다른 학교로 간 선생님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잘 자라줘서 정말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 행복하길 바래. 알로이시오 쇼울처 신부가 1976년 3월에 세운 이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4,971명의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축구 선수 김병지를 키워내고 해마다 90%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에는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면서 다음 달 1일 문을 닫습니다. 재단은 학교를 지역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쓸 예정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구름이 많겠고 오전까지 포근하겠지만 오후엔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중국 내륙을 지나는 황사는 내일쯤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예,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고위급 대표단, 그러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일행을 오전 11시에 청와대에서 접견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JTBC에서는 관련 소식을 뉴스 특보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검찰발 미투, 사법개혁 불씨될까라는 주제입니다. 평소보다 10분 늦은 12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